예, 오늘도 연합뉴스 TV에서 아침마다 국제뉴스 전해주고 계시는 저희 연합인포맥스의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늘 뭐 정말 역사적인 그런 날입니다. 연준이 이제 20 몇 년 만에 결국 이제 빅스텝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는 이렇게 딱 보여졌고, 저희가 남은 부분 중요한 키워드들이 보면 결국 또 이제 유가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과연 이제 끝낼 마음이 있긴 있는 걸까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나고 두 번째 통화인데요. 지금 중국 그 관영 매체가 그 보도한 걸 보면요, 시진핑이 통화에서 각국이 책임감을 갖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사실 시진핑이 푸틴을 얼마나 밀어줄지 그게 관심인데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시종일관 우크라이나 문제의 역사적 경유하고 시비 곡직에서 출발해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판단했다. 네. 그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걸로 그렇게 외신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중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 실무 협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 이제 실무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그다음에 개도국가의 협력을 추진해서 국제 질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공정하게 가도록 하겠다. 이거는 뭐 늘 했던 얘기고요. 여기 대해서 푸틴도 이제 중국 내점에 간섭하는 건 절대 반대한다. 이제 조금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스 통신이 오늘 새벽에 크렘린궁 쪽에서 나왔다 하면서 전한 게요, 두 지도자가 제재 대항에서 경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면서 사실 가장 이쪽 국제사회 관심을 이제 군사적으로 얼마나 협력하느냐는 문제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 그리고 군사 기술 협력 확대 방안도 얘기를 했다. 거기까지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아무래도 좀 거리를 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사실 이 중립적이라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합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쪽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역사에 잘못된 편에 서지 마라.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결국 실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푸틴은 좀 더 다가와주기를 바랐을 텐데 시진핑은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관계가 이제 더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좀 더 많이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들을 했었는데 또 중국도 최근에는 확실히 좀 양쪽 간의 어떤 실리를 따져서 자기네들도 좀 눈치를 보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이겠죠. 얻는 것을 얻어내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 아까도 이제 뭐 군사 협력 방안 뭐 이런 게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또 나토랑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더 지원을 해주고 협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토가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속 지금 무기를 달라고 지금 이제 돈바스 전투에서 조금 밀리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토가 이제 국방장관 회담을 이제 아마 오늘 새벽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 나토 정상회담, 여기는 지금 그 기시다 일본 총리도 참석하겠다고 했고 우리 윤 대통령도 가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어제 그 나토 국방장관 회담 앞에서 앞서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이 3만 명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한 10만 명 이상이 됐다 하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독일도 그 에스토니아하고 리투아니아에 대한 군사력을 2배로 늘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옛소련 무기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나토 표준 장비로 전환하는 거를 돕기 위한 그런 방안이 새로운 패키지가 논의가 될 거다. 그리고 더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한 40분 이상 전화 통화하고 나서 국민 담화를 냈는데 거기 보면은 10억 달러어치 정도의 무기를 더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하푼 대함 미사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흑해 봉쇄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가 계속 그 러시아 그 군함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픈 미사일을 시스템 2개를 주기로 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지원을 본격화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지원이 한 우리 돈으로 7조 2천억 원 정도 상당히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지원을 받는 무기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쟁이 길어지는 거죠. 양측에서 전쟁이 계속 이제 길어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확실한 승리를 원하는 거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빠른 어떤 뭐 결착을 원할 텐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게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예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크렘린 쪽에서 지금 뭐 계속 그 바이든이 전쟁을 자꾸 장기화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건데 프란치스코 교황도 조금 나토 책임론을 좀 언급하는 그런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지금 그 카톨릭 그 예수호 전교회 그 간행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라치빌타나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이 최신호 이제 이 편집장들하고 얼마 전에 바티칸에서 만났는데 교황이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전쟁 몇 달 전에 어떤 국가 원수를 만났더니 이 사람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지금 나토가 러시아 문 앞에서 자꾸 짓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가 원수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그 어떤 그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비난이 많은데 이런 걸 흑백 논리로 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서 형이상학적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없다.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을 일으킨 그 괴물 같은 모습, 이게 이제 러시아를 지칭하는 건데 이것만 보고 전쟁의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외신들은 교황이 나토 동진이 러시아 전쟁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교황이 거듭 시사를 한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언론하고 회견할 때도 나토가 전쟁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좀 이 서방 쪽에서 조금 교황이 좀 푸틴 쪽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자, 교황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하니까 어쨌든지 전쟁을 끝내라는 얘기죠.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전쟁이라는 게 끝내려면 어느 한쪽의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쪽이 어떤 합의를 해야지 전쟁이 끝나는 그렇죠. 걸 텐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사실 그 러시아 반대쪽에 어떤 뭐 다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절대선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희도 깊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있다. 이런 시사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전쟁이 오래 가겠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크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기면 다음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이런 부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실 그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립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서방 국가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해주고 러시아는 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결국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거듭 자꾸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보면 이제 가스, 에너지 관련해서 결국 또 EU가 러시아에게 러시아 제재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외신들이 쭉 전하는 걸 보면요, 그 러시아 국영 그 가스프롬이 독일하고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 가스 공급을 또 줄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그 유럽으로 가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중에는 노르트스트롬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주로 가는데 네. 이제 이게 두 번째 가스관도 완공이 됐는데 지금 전쟁 나면서 독일 쪽에서 그걸 이제 막아버렸죠. 그런 상태인데 가스는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면요, 독일로 가는 가스가 한 40% 정도 감축이 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가스프롬 측에서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이제 가스 터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일 지멘스 건데 이게 이제 설치된 게 고장이 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로 보내서 그걸 수리를 했는데 이게 제재에 걸려가지고
수리가 끝난 터빈이 돌아오질 못해서 아, 그래서 가스 공급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제 독일 쪽에서 얘기를 이제 러시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제재를 그렇죠. 해서 너희가 예. 제재를 해서 누워서 침 뱉기 한 거다. 물론 독일 경제장관은 오늘 새벽에 이거는 명분은 그렇지만 러시아가 또 유럽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정치적으로 줄인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 대해서 공급도 한 15%를 줄인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 역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유럽연합도 지금 뭐 계속 지금 가스는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요, 이스라엘 가스 공급을 더 받는 거를 계약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동지중해 가스전에서 엄청난 물량이 지금 새로 탐지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앞으로 30년간 쓸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이집트를 요르단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집트에 가는 것이 거기서 LNG로다가 다시 이제 가공이 돼가지고 이게 일부가 유럽으로 왔는데 그 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겁니다. 또 지금 미국도 유럽에 가스를 공급을 해왔는데 그 동부 가스관 하나가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텍사스주 프리포트에 있는 LNG 터미널에서 지난주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게 앞으로 이제 정상 가동하려면 한 몇 달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미국 생산되는 LNG 수출의 미국 전체 수출의 한 14%가 이 터미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 불이 났서 이것도 이제 유럽으로서는 상당히 좀 악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참 유럽 입장에서도 제재를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여기다가 이 자원외교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 그렇죠. 자원외교를 바탕으로 한 이 힘 과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오늘 새벽에 유럽 가스값이 한 9% 이상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돼서 유럽으로서는 지금 미국이 뭐 도와준다고 하는데 미국이 돕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보고 싶어하는 것과 실제로 이제 현실과는 이제 많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석유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 서방 국가, 미국 관련 서방 국가에서 계속 이제 제재를 해오니까 본인들의 어떤 대항을 할 수 있는 경제 동맹 체제라든지 뭐 금융 동맹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하는데 계속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도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 이게 이제 일명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러시아 매체들이 공식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푸틴이 이른바 다극화 경제 모델 구상을 내놓는다고 그렇게 앞서 보도가 됐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지금 이제 계속 제재를 받으니까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시를 해서 서방 기업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이제 푸틴이 아마 밝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포럼이 예년 같았으면은 이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뭐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이런 CEO들도 막 참석하고 그다음에 뭐 서방 거물들도 대거 참석을 했었는데 메르켈도 여기 단골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시다시피 지금 제재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싹 빠지고 이제 뭐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이런 쪽에서 이제 왔고요. 그리고 또 일부 참석자는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자기 명패 내가 어디 소속돼 있다는 걸 좀 빼달라고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 좀 미운 털 박히는 게 싫은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지 지금 크렘린궁 쪽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 한 40여 국에서 대표단이 왔다. 그러면서 무슨 뭐 옛소련권 뭐 집단안보 조약기구라든가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뭐 이런 가스 수출국 포럼 같은 데서 온 걸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타스 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크렘린궁 관계자를 이동을 했는데요.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 30일 모스크바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을 만나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올해 G20 순회 의장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이제 푸틴이 참석하는 문제도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4월에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젤렌스키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모두 와라. 우리는 중립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 대해서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가느냐 했더니 아직은 그게 뭐 갈지 안 갈지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좀 이게 상황을 보는 모습입니다. 참 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어떻게든지 고립시키려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노력이 굉장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앞서서 천연가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잖아요, 유가가요. 네. 미국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WTI가 잠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오른 거에 비하면 뭐 사실 약소한 수준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유가 때문에 뭐 재선이 못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요즘에 돌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또 추진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LA에서 그 국민 연설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엑선 모빌이 얼마나 돈을 요새 많이 버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엑손이 지난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다 비교한 게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면서 또 오늘 새벽에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하면서 대통령이 그 이제 주요 뭐 엑선 모빌이라든가 무슨 뭐 쉘 같은 그런 주요 그 석유 대기업 CEO한테 편지를 보내서 지금 휘발유가 굉장히 모자라는데 이게 지금 수급에 당신들 투자를 안 해서 그렇다. 화를 아주 굉장히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유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면 국방물자법도 쓸 용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국방물자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우리 그 한국 전쟁 때도 이걸 발동을 하면 이제 모든 원자재가 이를테면 무슨 뭐 석유가 필요하다. 네. 아니면 무슨 뭐 지금 최근에 그 분유 대란이 있었죠. 이것도 국방물자법을 발성을 해가지고 모든 필요한 원자재가 글로 먼저 가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휘발유가 워낙 지금 휘발유 값이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 보도인데 민주당 소속 그 상원 금융위원장이 이런 석유 대기업들이 이제 엄청난 이제 고유가 때문에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예, 그래서 초과이득세를 이제 법안을 지금 성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익률이 10%를 넘는 석유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지금 21%를 내는데 네. 플러스 21%를 추가 징수, 그러니까 42%를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지금 했고 몇 주 안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는 11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정책적인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득표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인플레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선거 그게 지금 사우디를 급하게 가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유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좀 다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신무기를 보내서 전쟁은 계속하고 사실 이걸 끝내려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율 배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보면 국방 그 방산 기업들만 녹아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제일 문제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실 전쟁 초기에는 지지율이 좀 올랐다가 요즘에는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죠. 그렇죠. 네. 예. 아마 어떤 식으로 전쟁을 끝내느냐가 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더 진퇴양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새벽 들어온 그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의 석유 수입이 지난달 5월에 4월에도 한 280억 달러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제재를 해도 시장 논리라는 거는 필요한 석유는 사야 되니까 뭐 이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참 터널 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언제나 기쁨님이 바이든 선거 전에 뭔가 좀 보여줘라.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 생각에 이게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안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제 한 줄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솔리테리님께서 중간선거 패배는 거의 확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어떤 그 얘기들이 나와서 또 경제와 금융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임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